그리 멀지 않은 미래 보랏빛은 분명 아니다. 대통령의 요리책 일부가 발견된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실력시대 사람에게 종말이라는 말은 정의하기 매우 힘든 말이다. 서로가 혹은 종족 구역별로 종말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의 발전 단계도 다르고, 아니 역사의 발전이라는 개념부터가 논쟁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의 역사의 진행으로 각 구역들은 서로를 무시할 수 없는 다양한 관계들로 연결되어 있다. 물론 상호 간의 침략의 가능성이나 멸망의 가능성도 항상 있었지만, 이미 생산력이 어느 정도 발전했고 역사의 경험이 어떤 형태로든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공존하고 있다. 나의 일터, 라이브러리안, 나의 직업이다. 출판된 책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모든 정리된 생각들이 모인 곳, 실력시대의 총알이라고 할 만하다. 누구도 도서관이 몇 층이냐고 묻지 않는다. 공정함이 주어지는 경쟁,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승자들의 성과물이 보여지는 곳.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승자는 영원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패자라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다. 적어도 바벨 구역에서는 그랬다. 나 바벨의 도서관에 사서 라이브러리안. 이 시대의 규칙은 이렇다. 죽지 않으려면 늙어야 했고, 늙지 않으려면 죽어야 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려는 것은 악의 근원으로 비난받았고, 이를 확실한 사실로 확정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확정이다. 확정되면 이에 따라 경쟁의 규칙들, 체제들을 조절해 나갔다. 물론 이 규칙과는 다른 구역이 있다. 물론 공존을 절대 전제로 한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생명을 연장하려는 곳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다른 경쟁 규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다. 확정에 이르면 그에 맞는 지위가 주어진다. 그 지위의 최고봉은 역사를 수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결정하고 결과를 예측해내는 이를 라이브러리안이 한다. 우리에게 드라마와 소설이 있다면 원시 사회에는 신화가 있었다. 신화는 원시 사회에서의 과학이고 철학하는 방법이자 그것의 산물이었다. 얼핏 신화가 철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렇다면 구두쇠가 야생돼지가 되고 표범에게서 불을 훔치는 따위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과학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야기는 주인공이 기승전결에 따라 주변 인물들과 함께 사건을 겪고 변화한다는 식의 서사를 갖고 있다. 신화는 이와는 조금 다른 원리를 가지고 서사를 만들어간다. 미국 동북부 인디언들은 파충류학을 발달시켰다. 그들은 파충류의 각속을 구별하여 명칭을 붙였고, 종과 변종도 구별하여 각기 다른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세한 것까지도 주의하고 분별할 줄 아는 재능과 관심을 지녔는지를 엿볼 수 있다. 근대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우리에게 그들의 과학은 다소 비약적이고 주술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불임증과 거미의 연결이라든가 사냥한 들소의 뱃속에서 꺼낸 새끼의 발육 상태와 봄이 오는 시점의 연결은 우리 과학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불임증과 거미의 연결 사이에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것을 자연이 허락해준 발견, 구체의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신화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야생돼지와 구두쇠, 표범과 불을 연결하는 감각적이며 합리적인 논리가 있다. 표범의 번뜩이는 눈에서 사람들은 불의 반영을 보았고, 그 강한 포식자가 익힌 것이 아니라 날 것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에서 인간에게 불을 준 뒤 날고기를 먹는 관대함을 일궈냈던 것이다. 군더더기를 확 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하나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관찰이 필요하다. 표범과 인간, 인간과 불, 표범과 다른 동물들 등등 간의 실제적 관계를 모두 이해하는 것 위에서 하나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작동될 수 있다. 그렇기에 구체의 과학은 관계의 과학이고 총체의 과학이다. 신화라는 과학이고 라이브러리안 신화이자 새로운 과학이라 할 만하다. 라이브러리안, 우리에겐 은유가 있다. 하나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관찰이 필요하다. 신화적 사고는 사건과 경험의 포로가 되어 그것들이 의미를 발견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포로일 뿐만 아니라 해방자이기도 하다. 무의미하게 된 것에 대해 과학은 타협하고 포기했으나 신화적 사고는 이의를 제기한다. 이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무의미하지 않다. 매번의 사건, 매번의 경험에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신화적 사고다. 오늘 밤에 뜬 산 위의 보름달, 난간에 쌓인 차가운 눈, 의문스러운 친구의 미소. 세계는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감각하는 것이 곧바로 세계 전체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자잘한 것들과 대화하고 그것들로 이야기를 만들며 세계를 해석해간다.
자잘한 것들을 그냥 늘어놓는다고 신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감각된 요소들이 기호화되어야 신화가 만들어진다. 기호는 지각된 이미지와 개념의 중간에 위치한다. 한 번의 상황에만 달라붙어 있는 지각과 고도로 추상화되어 어디든 넣어 쓸 수 있는 개념 사이. 기호는 현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것이다. 라이브러리 안의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은유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추는 확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률적인 평가가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창조적인 유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은유이다. 은유는 유추의 한 종류이지만 좀 더 자유로운 형태이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태양이 미소 짓는다와 같은 은유 표현은 심리와 온도, 천체와 표정이라는 이질적인 범주 현상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했다기보다는 유사점을 창조해 양쪽 범주로 인식을 확대시킨다. 마음이 언제 어느 정도 따뜻해지는지, 태양이 언제 어느 정도의 빈도로 표정을 바꾸는지와 같은 확률적 사고는 무의미하다. 은유 메타포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 사이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다. 높은 음처럼 은유가 자의적인 표현으로 전화해 일상적인 인식이 필요 없는 유추도 존재한다. 은유라는 표현 자체도 마치 말이 의미를 더욱 잘 드러내고 있는 듯한 어투로 더 이상 누구도 메타포라 느끼지 않는다. 이처럼 유추는 일상 언어에 침투해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뿌리부터 바꾸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구력시대에 깨진 환상 가운데 하나가 민족의 정체성이다. 민족은 종교와 함께 구력시대 무수한 분쟁의 이유였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는 표면적인 핑계였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아는 은유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아내야 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과 싸워야 했다.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이 언어와 역사와 스토리로 정해진다면 결국 한 민족의 정체는 언제든지 재해석되고 재활용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변하지 않는 나만의 정체성이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이 시대의 해석과 조작으로부터 자유롭고 객관적인 민족의 혼이나 민족의 정체성이란 환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보다 우리는 누가 되고 싶은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다. 현재는 현재일 뿐이고 현재의 우리는 미래를 상상한다. 원하는 미래를 그리는 순간 우리는 그 미래를 정당화할 과거를 만들어낸다. 그랬기 때문에라는 변치 않는 정체성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 항상 그랬던 과거는 영원히 그럴 거란 미래를 의미한다. 하지만 영원이란 인간에겐 금지된 단어다. 하루 만난 연인에게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들이기에 항상이란 단 하루, 1년 또는 10년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체성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 아니라 언제부터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또 중요한 점이 있다. 신화에서 은유로 이어지는 라이브러리 안의 방법론을 당연하게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만 정확한 활용이 가능하다. 작가 수전 손택은 은유로서의 질병을 언급했다. 손택은 은유를 어떤 사물에다 다른 사물에 속하는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어떤 질병이 본질적으로 그 질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의미를 갖게 되면서 그 질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병으로 인한 고통 이상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손택은 이런 식의 은유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환자를 이중으로 괴롭히고 회복하려는 의지마저 꺾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암은 냉정하고 억제력이 강하며 억압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그 반대급부로 얻게 되는 질병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질병은 부분적으로 외부의 세계가 희생자에게 무슨 일인가를 저지른 결과이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희생자가 자신의 세계와 자신 스스로에게 저지른 일의 결과이다라는 관점이 많았다. 손택은 이처럼 터무니없고 위험한 관점은 질병의 책임을 환자에게 덮어씌우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손택은 질병을 인과응보로 여기는 관념은 오랜 역사가 있는데 특히 암의 경우 기승을 부렸다며 어떤 질병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가혹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언젠가 나도 미국이 베트남에서 자행하고 있는 전쟁에 절망한 나머지 백인종은 인류 역사의 암이다라고 쓴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악역이 막판에 암에 걸려 왜 내가? 라고 저항하다가 마침내 참회하며 죽음을 맞는 건 여전히 드라마의 단골 설정이다. 그러니까 은유는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날카로운 칼이야. 손택은 암을 상처받은 생태계의 반란으로 보는 시각, 즉 자연이 기술을 숭배하는 사악한 세계에 복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암 환자의 90%가 환경 요인으로 암에 걸렸다느니 경솔한 다이어트와 흡연이 암 사망률의 75%를 차지한다느니 하는 조악한 수치들에 휘둘린 나머지 일반 대중들은 헛된 희망을 갖거나 무지 속에서 공포에 떨곤 한다고 적었다.
손택은 오늘날에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감정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고 했던 말만큼이나 환경 요인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는 말이 일종의 상투어가 됐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불운이라는 말을 쓴 건 많은 암 환자와 가족들이 병에 걸린 데 대해 통제할 수 없는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들이 암에 걸린 경우 암을 생기게 한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방치한 데 대한 죄의식에 시달린다. 많은 경우 발암 요인은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복제 과정의 실수 때문이며 이는 불가피한 일로 진화의 부작용일 뿐이다. 은유라는 방법은 강력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은유는 어떤 경우에는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마음의 고고학이라고 할 정도로 다가가고자 하는 대상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이브러리안에게 은유는 대단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만큼 진실을 덮어버리는 혹은 호도하는 방법으로도 쓰이는 것이 은유이다. 설리와 요리책 이야기를 잠깐 제쳐뒀다. 그러나 결코 건너뛸 순 없다.